지난 4일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상승 마감하며 다우지수도 하루 만에 다시 15,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가 나흘째 이어졌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되레 매수 기회로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까닭으로 풀이됩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51% 오른 15,072.58의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89%, 0.71%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4일 유럽 주요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정지되는 셧다운이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관망세가 커진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증시는 전날보다 0.08%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29%, 0.8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진지한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부채한도 증액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경솔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베이너 의장은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음으로 인해 미국의 신용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또 오바마 케어 시행 예산을 포함한 2014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은 다른 조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원에서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취소한 데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4일 성명에서 마이클 프로먼 대표가 오늘 카렐드 퓨드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셧다운 때문에 차기 협상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먼 대표는 셧다운에 따른 지출과 인력의 한계로 협상팀을 모두 보내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미국 무역대표부는 셧다운이 끝나는 대로 EU 집행위원회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상원 선거위원회가 4일 세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상원의원 자격 박탈안을 상원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위의 다리오 스테파노 위원장은 이날 다수의 찬성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으며 이탈리아 상원은 이번 달 말 전체 회의를 열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의원 자격 박탈 인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일부 폐쇄된 지 일주일째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1% 정도 내렸는데 15,000선을 유지하는 정도로 그쳤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2,000선을 중심으로 공방을 아직까지 벌이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권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협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더 진전이 나오지 않는다면 17일에는 미국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미국 악재에 대한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들 점검해보고요. 국내 증시 오늘장 영향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셧다운이 6일째 이어지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지수는 예상 밖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증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와 함께 마감 소식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다우지수 15,000선 하루 만에 다시 회복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소폭 올랐다고 하는데 한 주간 흐름을 보니까 셧다운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슈 시간에서 이를 좀 깊게 좀 들여다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수는 지난 금요일 날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는 다시 15,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0.5% 지난 금요일 날 올랐는데요. 15,072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0.89%가 올랐습니다. 3,80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1%, 1,690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유가는 소폭 올랐고 금 가격도 소폭 내린, 엇갈린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연방정부 일시 폐쇄 이 내용이 조만간 그 해법을 찾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그간 주중의 낙폭을 조금 만회하려는 이런 의사표시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난 주말에 하원에서 이 공무원들이 현재 강제 휴가로 현재 그 근무에 나서지 않고 있는 행정 인력들이 다시 복귀할 경우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한다라는 절차 표결이 하원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만장일치로 들어간 점, 이런 점에서 약간의 변화 조짐이 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렇지만 노동부 집계하는 9월의 실업률 수치와 비농업 일자리수 수치가 예정대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10월 FOMC 회의 때 기본적인 그 경제 지표 자료로 쓰이게 될 텐데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발표가 있을지 여부도 잘 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에 그 상무부와 노동부의 경제지표 발표도 다소 현재 아리송한 이런 구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럽 증시도 미국의 이런 연방정부 일시 폐쇄, 이른바 셧다운이라고 이제 추약해서 부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성이 조금 생기면서 이탈리아 정국이 풀릴 기미가 투자 심리를 좀 북돋았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08% 상승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0.29% 올랐습니다. 프랑스의 캬크 지수는 0.88%, 이탈리아 MIB 지수도 1.59%, 스페인과 포르투갈 증시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로존의 증시들이 지난 금요일 좋은 흐름이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현재 시간으로 금요일에 마감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전해드렸고요. 연방정부의 폐쇄가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이제 뉴욕 증시 한 주간의 흐름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뉴욕 증시 오히려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예상 밖의 선전이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잘 버텨주고 네. 이번 주에도 순항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네. 이머징 국가를 중심으로는 굉장히 그 힘이 커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1일이었죠. 이 지수의 변동폭에 대한 시티그룹의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티그룹은 이 연방정부 폐쇄, 일시 폐쇄, 셧다운으로 인해서 최대 S&P 500 지수가 12%까지도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이 문제가 풀리지는 않았지만 주간 기준으로 보면 이 내용은 아직까지는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일 종가 기준으로 셧다운이 들어간 1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다우지수는 0.72%가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0.27% 같은 수치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요일 날 반등세가 좀 나오면서 낙폭을 많이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우는 종목 교체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S&P 500 지수의 움직임 0.27% 밖에는 하락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투자자들은 향후 이번 주에는 그 해결 기미에 대한 낙관적인 이런 기대감이 좀 올라오면서 이번 주는 조금 상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성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1976년 이후에 17번의 셧다운이 있었는데요. 이때 S&P 500 지수가 10일 기준으로 볼 때 2.5%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주
주중에 낙폭만 잘 제어한다면 이 평균 수치에 미달할 수 있는 비교적 좋은 추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의 언급들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CT를 제외한다면 이 내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비교적 이 부정적인 언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도이치나 BNP 파리바 이런 그 유로존이나 외부 쪽의 시각으로는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대한 일부 이견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BNP 파리바는 낙관은 금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들도 만약에 디폴트가 나타날 경우 지수와 상품 계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이미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히려 이번 주에는 상승 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해주셨고요. 이제 미국 정부가 17일이면 디폴트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보이지 못한다면 그런 시나리오까지 보게 되는 상황인데요. 월가 주요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폐쇄도 그렇기 때문에 15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견해가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워낙 이제 그 부채 한도 상향 이 문제가 미국의 그 이자 지급이 디폴트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그 다음에 피치사가 등급 강등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17일 날 연방정부의 재정 상한에 약 300억 달러밖에는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잭류 재무장관이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늦으면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 15일경까지는 어떻게든 이 마무리 봉합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방정부 폐쇄가 이번 주 들어까지 이제 해결이 안 되게 되면은요, 약 0.6% 4분기 GDP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영향력의 부정적 여파가 낙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미국의 GDP 평균은 1.8%, 3분기 현재 전망치는 1.9, 그 다음에 4분기는 2.5에서 이 연방정부 폐쇄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전체 평균으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를 좀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이번 주 봉합에 실패한다면 이 수치도 물 건너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주에 양당이 타협을 할 수 있느냐 이 변수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길어질수록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도 오바마 대통령도 안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10월에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방침이 결정되기는 물 건너갔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9일이면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9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유지 방침을 왜 내렸는지 그 배경이 공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언급을 하는 게 네. 자제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예. 그렇지만 리처드 피셔 총재가 지난 주말에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9월에 그 내용이 간발의 차로 양적 완화 유지가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흘렸습니다. 클로스 콜 이런 그 간발의 차로 결정이 됐다라는 언사를 덧붙였는데요. 매우 이례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존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연은 총재나 그 다음에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도 이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통화정책에도 부정적 여파가 좀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10월에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현재 내다보는 견해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9월 FOMC에서 의견 충돌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캔자스시티의 에스터 조지 총재만 반대 의사표를 표명을 했지만
내부적인 수기 과정에서는 굉장히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9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0일이 되겠는데요. 의사록 내용이 아주 궁금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9일 공개되는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0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9월 FOMC 의사록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런 가운데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정책은 핵폭탄과 같아서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선의의 법률로 만들어 놨는데 네. 그 워낙 이제 악재성 요인으로 부정적 여파가 크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활용을 못할 바에야 이 법안을 폐지하는 게 낫겠다라고 정치권을 좀 싸잡아서 좀 그 공격성 발언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 부채 한도 상향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부채는 계속적으로 미국 경제 규모로 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 상향을 계속 그 한도를 정해서 이를 타결을 짓는 이런 그 행태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2011년에 S&P가 부채 한도 상향의 양당이 삐걱거리는 이런 행태가 나오자 신용등급을 강화하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한 이런 그 경험에서도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주말 CNN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현재 어려운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정치권의 협상 이런 부분을 자극한 이런 언사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한 주간에 예정된 경제지표 일정들 모두 체크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악재성 요인들도 계속 나타나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이태원선을 중심으로 계속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지난주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 한 2, 3주 정도는 네. 해외 증시 대비 강한 모습을 좀 띄면서 마감을 하고 있는 걸 살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증시에 유입이 되면서 선방을 했었고요. 또 하나가 실적 시즌을 이제 앞둔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그 기업의 실적 예상치의 기대감에 따라서 좀 변동성은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그룹이 좀 지난주에 한번 급락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같은 관련된 종목군들은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좀 강세를 띄면서 한 주를 마감했던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자주 발생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뉴스는 안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주요 지지선을 좀 확인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지만 한 주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마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마감된 국내 증시 흐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경제 지표들 예정돼 있습니까?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8월 소비자 신용 동향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내일 10월 8일 같은 경우는 중국 9월 HSBC 서비스 PMI 지수, 미국 8월 무역 수지, 그리고 미국 알코올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고요. 10월 9일 같은 경우는 미국 NBA 모기지 신청자 증가율하고 미국 FOMC 회의록, 의사록 공개가 앞두고 있고, 기업은 미국 코스트코 홀세일하고 미국 메밀리 달러 스토어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실적을. 10월 10일은 이제 한국 10월 옵션 만기일,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하고 9월 재정 수지 동향, 그리고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0월 11일 같은 경우는 미국 9월 소매 판매 증가율하고 미국 9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8월 기업 재고 증가율 발표를 앞두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9월 무역 수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이날 기업 실적은 미국의 JP모건 체이스하고 웰스파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8일 미국은 알코올을 시작으로 3분기 어닝 시즌에 도입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9일에는 미국의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우리나라는 10일 이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같은 날 국내 증시 또 옵션 반길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 8월 소비자 신용 동향을 좀 발표를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화요일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데, 미국의 이제 중국이죠. 중국의 9월 HSBC 서비스 PMI 지수, 지난주에 그 제조업 PMI 지수가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서비스 PMI 지수가 좀 좋게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8월 무역 수지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기업 실적 발표를 어닝 시즌의 문을 여는 알코아의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요일에는 미국 NBA 모기지 신청자 증가율하고 미국 FOMC 회의 의사록 공개. 이게 미국 FOMC 의사록 공개가 어떻게 좀 지난달에 회의가 나왔었는지 여부가 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미국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10월 옵션 만기라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어쨌든 만기 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변동성을 좀 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죠. 목요일 같은 경우 이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하고 미국 9월 재정 수지 동향,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 의해 가지고 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9월 소매 판매 증가율하고 미국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얼마나 좋게 나오는지, 또 하나가 중국의 9월 무역 수지가 좋게 나오는지 여부, 특히 이제 이날 기업 실적으로는 JP모건 체이스하고 웰스파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를 연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타협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번 주도 자리 잡은 가운데, 그 외부적인 요인에서 얼마나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느냐, 오늘 이번 주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이번 주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옵션 만기 예정도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있을지 궁금하고요. 코스닥은 이제 전환점에 돌입을 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었는데, 코스닥 흐름도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14년 이제 미국 예산안에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것이 이제 조기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알코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닝 시즌이 열리는데,
이게 이제 좋게 열리는지 나쁘게 시작을 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로 인해서 해외 증시에 그 관련해서 변동성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항상 예의주시하자. 특히 이번에 옵션 만기일이 껴있기 때문에 10월 옵션 만기일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항상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혹은 옵션 만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변곡이 좀 발생해서 방향성이 좀 변화가 되는 거를 우리가 항상 체크할 수 있었고, 수급도 변화가 되는 걸 체크했다는 거죠. 지난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1분기가 지난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10월달 이후에 외국인 수급 자체, 연말의 외국인 수급 변화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 변곡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물의 수급 동향을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5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는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은 보수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매수하고 보자 이런 접근보다는 일단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만약에 코스피 위주로의 변동성 장세가 발생을 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530포인트 이상을 돌파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또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주 업종별 혹은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조선이라든지 화학, 기계 섹터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항상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반도체라든지 LED 관련된 중소형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기타 이제 은행주들이 어쨌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추가 반등 여부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러한 섹터들을 이번 주에 주요 공략원을 설정한다라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까지 모두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 대감의 이상우입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상당히 특이한 뉴스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980년, 90년대 입국장에서 가장 많이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일본의 코끼리 밥솥이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왜 일산 밥솥이 그 시절에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바로 국내 기술로는 따라갈 수 없는 일본의 기술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 자체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고 하는 가구에서 상당히 많이 히트를 쳤던 바로 상품이 바로 코끼리 밥솥이었는데요. 그 코끼리 밥솥의 가격은 12만원에서 15만원대를 호가하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매출처는 꾸준히 발생을 했고 대유행을 시켰던 게 바로 코끼리 밥솥이었죠. 그래서 그 시절에 그만큼 많이 팔았던 조지 루시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건재함을 과시할 수 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중국인의 입국자 수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백화점에서 그런 중국 사람들이 주로 뭘 사갈까? 그런 부분이죠. 신세계 백화점에 갔을 때 메인에 나와 있던 상품이 베스트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 상품들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밥솥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가고 있는지 그 여부를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이 주가랑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저 밥솥과 관련 있는 주가는 어떤 주가가 있을까? 바로 리움쿠첸이겠죠. 리움쿠첸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고요. 같이 한번 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움쿠첸 지금 8,200원대 거래가 되면서요. 주가를 월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2,000원, 1,580원짜리 주가 자체가 지금 8,000원을 넘나드는 그런 호가 4배가량이 지금 증가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증가를 할 때 동안 주가 자체는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소비 확대의 수혜주다. 바로 화장품 관련주가 있겠죠. 화장품 관련주를 같이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한국콜마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가 상당히 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36,000원을 호가하던 가격은 지금 24,000원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큰 주가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57,000원에 해당하던 주가, 호가 자체는 지금 47,000원대까지 떨어졌는 상황이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중국의 소비에 대해서 지금은 화장품 관련보다는 좀 더 느낌이 쏠리는 것은 바로 밥솥 관련이 아닌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에 밥솥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인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면서 관광객 수의 변화를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반일 감정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유입자 수가 상당히 많아졌고 그리고 한류의 열풍에 맞춰서 지금 입국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만큼 소비 수요가 더욱더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쳐다보셔야 되는 그런 항목 중에 한 개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압력 밥솥 바로 리움쿠첸의 어느 정도 매출 대비 가격인데요. 수출의 비중과 내수의 비중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내수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좀 더 시발점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만큼 수출에 대해서 지금 뉴스거리는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해당하는 수출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팔리는 것은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주가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움쿠첸의 적정 주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요. 일단 쿠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장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비상장 회사고 지금 리움쿠첸 가격을 한번 보시면 지금 가격대 2013년 2분기까지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EPS 기준 PR을 매겨본다면 지금이 14.1배 정도에 해당하는 권역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비접종 같은 경우에 업종 PR을 매겼을 때 한 15배 정도를 적정 주가로 환산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준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겠다
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주가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했는 것처럼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내려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시는 투자자분들, 절대 쉽게 내려갈 수 있는 주가는 아닙니다. 그만큼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갔던 주가니만큼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을 때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나타날 확률이 좀 더 높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밥솥으로 시작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더욱더 크게 리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분위기 자체가 쉽게 꺼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류 열풍, 우리가 엔터테인먼트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지금은 밥솥에 대한 기술력도 한 번 더 다시 봐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는 월요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의 숨은 이면을 찾아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순서인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부터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미국의 정치권이 세계연도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을 동시에 합의할 가능성이 약 60%라고 골드만삭스의 알렉 필립스 애널리스트가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17일까지 부채한도 상한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이제 미국은 디폴트를 맞게 되지만 아직까지 내년 예산안 협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두 가지 안을 한꺼번에 합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입을 통해 나왔는데요. 정부 예산안하고 정부 부채 상한 문제가 별도로 해결하기 힘들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동시에 될 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죠.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알렉 필립스라는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 정도, 저는 한 80% 이상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계속해서 정부채 상한 문제와 오바마 케어를 연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미국 여론적으로 굉장히 공화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하원 의원들이 2년마다 재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의 3분의 1이 2년마다 하죠. 그래서 중간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미국 내에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24개 지구 중에서 약 17개 지구가 공화당을 찍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공화당이 내년도에 있는 선거에서, 중간 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공화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적 이슈, 대립이 시장에서는 호응을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사실 공화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오바마 케어를 1년 유예하는 부분을 제시했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수정안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의무 가입을 하게 하지 말자. 대신 또 의무 가입을 안 했더라도 그거 가지고 법적인 구속을 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결국에서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악수를 뒀기 때문에 빠져나갈 공간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정부 부채 상환 문제가 예산안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 이후에 그거에 대한 국채 발행 이후에 국채 금리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 디폴트로 완벽하게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화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이걸 알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로 본다면 결국에서는 존 베너 하원 의장이처럼 정부 디폴트가 없다라는 거에 기본 전제가 맞아떨었을 경우에 이번 주에 아마도 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그것은 결국 미국이 위기를 약간 자초하는 모습이 공화당에서 나왔지만 결국 공화당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거를 이용해서 정부 부채 상환 문제까지 같이 걸고 넘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한꺼번에 해결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가서는 그 정부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네. 지금 사실 두려워할 상황은 전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부채 한도 상한 협상과 그리고 예산안 동시에 합의할 가능성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60% 정도 가능성을 열어뒀다면 김동섭 이사님은 80% 정도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내다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전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첫 번째 라운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Round 2. Ready, go!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수입 금지 사태를 맞을지 여부가 오는 8일 오바마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네, 삼성의 구형 스마트폰 등 일부 제품들을 미국 내 수입 금지한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단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닐지 여부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이 얘기 다뤄주실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충격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삼성 제품은 구형 제품이죠. 네. 갤럭시 S, 갤럭시 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탭 이 네 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애플이 침해한 것은 표준 특허, 삼성이 침해한 것은 상용 특허. 표준 특허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상용 특허는 조금 다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번에 애플에 대해서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보호무역, 자국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ITC가 그 삼성 제품의 상용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이것을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제 그 서한을 보냈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60일에 그 결과를 내는데 그 결과가 내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자국산업 보호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삼성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 환태평양 지역에 지금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는 미국 입장으로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상태에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결국에서는 이제 구형 제품이라는 어떤 한정된 내용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을 상당히 좀 열어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삼성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죠. 그래서 삼성그룹의 이미지를 약간 타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대내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채 상환 문제로 인해서 좀 골머리를 썩고 있고 그 상태에서 또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푼 삼성과 애플과의 싸움인데 이것이 누구나 즐겨야 되는 어떤 소비자 보호 차원이라 그런다면 결국 거부권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부권 행사가 진행할 확률은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실제로 뚜껑은 내일 열어보면 알겠지만 그렇다 해서 이거 삼성전자에 큰 영향은 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애플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신규 제품에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애플 쪽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좀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목을 생각한다면 오바마 대통령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게 김동섭 이사님의 판단이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Round 3. Ready,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네,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국내 GDP 성장률을 2.9%로 올려잡고 내년은 3.7%로 똑같이 0.2%포인트 올려잡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후한 네. 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비중 확대, 뭐 2,300포인트, 지금 경제 성장률 다른 기관에서는 좀 낮추는 상황인데 오히려 올해 2.9%, 내년 3.5%, 또 거기다가 환율도 아주 적정 가격인 1,080원, 또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는 1,110원까지 제시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비도 늘어나고 있고 고용도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거기다가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3,360억 불 정도까지 늘어나 버렸거든요. 근데 7월 이후로 굉장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 그 얘기는 향후 우리나라장이 다른 나라와 상당한 차별화를 가져올 것을 예견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아마 그러한 일환 때문에 외국인들이 2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그 경상흑자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아마 그 탈피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호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도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굿모닝 대박이가 모든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